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이게 어음수표법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아요. 횟수가 좀 많이 좀 느껴지지만, 한번 하면 복습까지 되니까, 여러분 도움이 조금 됐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시험 위주로 강의를 하다 보니 좀 더 약간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지만, 네, 그래도 최대한 여러분이 쉽게 한번 하도록 노력을 해봤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의해서 수표법을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뭐 했던 거니까 여러분이 좀 빠르게 좀 따라오시면 되는데, 이 수표는 한음하고 구조가 똑같다. 이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런데 구조는 똑같지만 약간 다른 것들이 있다. 그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화폐처럼 있죠. 유통성을 확보하고 화폐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어때요? 환음에 있는 어음에 있는 그 외상증권이라는 어떤 신용증권성이 있죠. 이거를 방지하는 게 핵심인 거죠. 그죠? 예, 그러한 제도를만 이해하시면 돼요. 구조는 똑같다. 근데 구조의 다른 부분만 몇 개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수표법에 나오는 내용들은 전부 다 환음하고 똑같은데 환음에서 신용증권화를 없앨 수 있는 제도들을 보완했다. 알겠죠? 그러한 제도들만 이해해 주시면 반응만 제대로 알고 그 부분만 이해를 하시면 수표법은 끝나는 거예요. 수표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수표에 대한 기본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수표의 신용증권화 방지 제도가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표의 특이한 제도로서 있죠. 이게 살펴볼 거고, 이 선일자 수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선일자 어음도 인정되기 때문에 이거는 수표의 특이한 제도는 아니고요. 단지 선일자 어음에 대해서는 어음법의 규정은 없어요. 근데 선일자 수표는 수표법이 아예 규정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점이고, 수표의 특유한 제도는 이 지급보증이나 있거든요. 이 지급보증이라는 게 있고요. 지급보증. 그 다음에 횡선수표가 있어요. 이 두 개만 알아두면 되는데 지급보증은 크게 거의 쓰임이 없어요. 그래서 신경 쓸 거 없고 횡선수표가 뭔지만 알면 돼. 알겠죠?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자, 가볼까요? 일단 수표는 그림으로 그려보면 발행인이 있고 지급인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 자금관계는 수표법상에 있는 계약, 그죠? 그런 계약만 통해서 자금관계를 할 수 있고 지급인이 은행이라는 것이 우리 환음과 다른 점이에요. 환음은 지급인은 발행인과 관계에서 사인이 하다 보니까 지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던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만 수표는 현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급인을 반드시 은행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는 그런 특징.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수표 관계가 있고요. 발행인, 원인 관계를 통해서 수표를 발행한다. 그런데 여기 수취인이 환음과 다른 점은 환음에는 필수 계상인데 여기서는 유익적 계상이다. 적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그죠? 그리고 배서 이렇게 하고 보증인도 똑같이 있고 다 똑같아요. 보증이 있고 한다. 그런데 여기는 수표는 뭐가 없냐면 인수 제도는 없고요. 단지 그 지급을 보증해 주는 지급 보증인이 존재합니다. 알겠죠? 지급 보증이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인수 제도가 없습니다. 인수를 하게 되면요. 어떤 신용증권화 되는 하나의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수제도는 없앴습니다. 만약에 인수 안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죠? 뭐 그런 문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급인은 은행으로 통일시키고 지급을 확보하도록 해줘서 현금처럼 쓰이도록 했다. 뭐 그 정도. 그럼 소진이 어때요? 보통 은행 가면 돈 다 줍니다. 웬만하면 주는데 지급하면 끝나는데 지급하지 만약에 않았다. 그럴 때 어때요? 어, 1차적으로 지급 보증인이 지급을 해줍니다. 이것도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어때요? 그때는 우리가 앞쪽에 배운 것처럼 상환 청구로 들어간다. 알겠죠? 이게 수표의 관계예요. 됐죠? 원인 관계, 무인성은 똑같고요. 똑같습니다. 한엄과. 그 다음에 독립성, 인적 항면 절도는 완전 똑같아요.
그냥 다른 것만 확인하면 된다고 이 말이잖아. 그죠? 예, 그리고 여기는 인수 제도가 없고요. 주체무자 제도도 없고요. 특히 만기 제도가 없다. 만기라는 것은 언제까지 주겠다라는 어떤 이 지급을 약속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외상증권, 신용증권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건 제외시켰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수표의 기본 내용을 보시면 종류, 당사자 수표 관계, 수표상 권리, 상환청구권 등등 이제 환음과 차이 나는 부분을 앞쪽에서 배웠던 건데 정리해 놓은 거야. 이거 한번 보시면 돼요. 수표는 발행인이 제3자에게 지급인에게 수표금 지급을 위탁하는 이것 또한 환음과 동일하게 지급 위탁증권이요. 지급인에게 발행해 놓을 테니까 지급인에게 돈 받아 가라는 얘기죠. 근데 지급인이 은행이라는 점에서 환원과 다른 점이고 그 다음에 수표의 자금 관계는 수표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환원과 다른 점이고 또 수표 요건으로서 만기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수취는 임의적 기재 사항이라는 점에서 뭐와 다르다? 환원과 다른 점이라는 거 또 수표의 신용증권화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다는 거 당연히 인수 제도도 없고 참가 제도도 없고요. 단지 지급 보증은 있고 행선 수표라는 특별한 제도가 있다. 이 정도. 수표의 종류는요. 자기 지시 수표. 발행인 자신을 지급받을 자라는 거죠. 알겠죠? 발행인 자신을 지급받을 자. 그래서 자기 지시 수표. 자기가 발행하고 자기가 돈 받는다 이거죠. 위탁 수표는 제3자의 계산. 그 다음에 자기합 수표는 발행인 자신을 지급인을 하는 거죠. 그 자기합 수표는 은행이 자기가 자기 이름으로 발행하는 거예요. 행선 수표는 특수한 발행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셔갖고 수표의 발행 관련자는 발행인, 수취인, 지급인이 있다는 거. 인수인은 없어요. 그 다음에 수표의 발행인은 지급을 담보, 그 다음에 발행인이 지급 무담보 문구 이런 것을 적으면 무익적이 됩니다. 다시 말해 수표 발행인은 반드시 지급을 담보해야 돼요. 알겠죠? 인수담보는 한어음에 있지만 여기는 근거 필요 없어요. 지급담보. 지급담보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음 발행인은 지급과 인수담보를 해야 되지만 수표는 오직 지급만 담보하면 돼요. 그리고 수표가 발행한 다음에 발행인이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되더라도 수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어요. 그리고 수표 지급인은 은행에 한정되고 지급인이 인수하는 건 없어요. 알겠죠? 지급인이 바로 은행으로 지급하는 것이지 인수한다는 제도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제3자 방의 지급도 가능하지만 그 제3자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은행이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수표 발행 방식은 기명식, 지시식, 기명식으로 지시 금지, 뭐 소진 출급식 다 발행이 가능해요. 기명식 수표 또는 소진액이라는 문구를 기재하게 되면 그거는 소진 출급식 수표를 간주해요. 이 소진 출급식은 뭐냐면 그 수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가면 어때요? 돈을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소진 출급이 알겠죠? 수진이 적혀 있지 않은 수표는 그냥 소진이 가져가면 준다는 그런 뜻이에요. 소진 출급식 수표를 간주해버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한 교부로 배서 양도하지 않고 단순한 교부로도 권리 양도할 수 있어요. 수진이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소진 출급식 수표의 배설을 한 자는요. 상환 청구 규정에 따른 담보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거죠. 됐죠? 그렇게 그냥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발행인과 지급인의 자금 관계는 앞서에도 말했듯이 제시한 때에 발행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 은행을 지급인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발행인이 은행에 뭔가 계약에 의해서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금을 수표에 의해서 처분할 수 있는 명시적, 묵시적 계약에 의해서만 발행하는 거죠. 그래서 은행 간의 자금 관계 속에서 은행에 10억이 있다면 10억 내에서 내가 수표를 발행하겠다라는 그런 계약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계약이 무슨 계약이냐면 당좌 예금 계약, 당좌 차월 계약, 수표 계약, 상호 계산 계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수표법에 규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따라야 되는 건데 만약에 이런 자원관계를 없이 수표를 발행했다? 그렇다고 해서 수표는 외관의 법리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지는 않아요. 단지 처벌비에 따라서 제재만 받을 뿐이죠. 알겠죠? 그 다음에 지급인에 대한 지급위탁 취소. 발행인이 발행을 해놓고 은행에 대해서 이런 수표가 가면 지급을 주지 마세요라고 철회 내지는 취소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어음은 취소할 수 있거든요. 철회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음은 지급인이 돈을 안 주면 되고 바로 효과가 발생을 하는데 이 수표는 어때요? 어차피 신용증권화가 제외된 유통이 왕성하게 되고 현금화 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현금화가 아니고 화폐 기능을 대신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취소되더라도 있죠. 그 지급 제시 기간 안에 유통될 때까지는 가져가면 돈 주게 한다는 거죠. 취소를 안 한다는 거죠. 이런 10일간의 짧은 지급 제시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어차피 지급 제시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취소의 효과가 발생돼서 은행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급위탁 취소는 수표의 피지급성과 신용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신용을 높이기 위한다는 것은 수표는 발행되면 10일간에는 어때요? 완전히 취소 없이 정상적으로 유통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렇지만 취소하더라도 지급 제시한 경과 후에만 효력이 발생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둘 것은 수표가 지급 제시간이 10일을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그러면 유통되고 그 이후에 가서 돈을 줄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표를 어때요? 1년 동안 보관하고 있다 가도 돈 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지급 제시 기간이 10일을 하더라도 지나더라도 뭐만 안 되면 발행인의 지급 취소가 없다면 언제든지 가져가면 돈을 받을 수 있다. 알겠죠? 이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된다. 그 다음에 수표사용 권리의 내용이다. 상환 청구권, 지급 보증에 대한 수표금 지급 청구권 다 가능하고요. 수표에는 만기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만기 전 상환 청구, 만기 후 상환 청구 그런 게 없어요. 오직 지급 제시하고 은행에 돈 달라고 돈을 안 줘? 그러면 어때요? 안 줬을 때 그냥 상환 청구만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수표의 상환 청구권 보존 기간, 지급 제시 기간은 10일이라고 했죠. 10일? 10일 내에 상환 청구 보존 기간을 해야 됩니다. 그죠? 지급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일 내에 수표 상환 청구권의 지급 거절 증명을 발급받아야 되죠. 그게 공정증서, 거절증서입니다. 근데 수표는 어음과 다르게 지급인의 선언이라든지 제시은행 선언이라든지 이 선언으로도 어쩌? 이 지급 거절을 증명할 수 있고 어음교환서의 선언, 거절됐다는 선언도 지급 거절 증서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 거절 증서 작성 기간이에요. 작성 기간. 수표의 지급 제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작성입니다. 그 10일 전에 작성해야 되고 제시간 말일에 만약 10일 날 말일에 제시했다 그러면 어때요? 그날 이후 제1거래일 하루 정도 여유를 줍니다. 그래서 11일에 작성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급거래의 통지는 어때요? 수표 제시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4거래일 내에 배서인 발행에 통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수표는요. 일부 인수에 대한 상환 청구 인정 안 돼요. 여거음에 의한 상환 청구도 여기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환 청구권의 상실 제도도 없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기타 수표 내용은 특별한 차이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환음의 내용과 동일하다. 맞어요. 그리고 수표는 입질 배서가 안 돼요. 만기 후라는 게 만기가 없기 때문에 만기 후 배서도 없어요. 또 어음금에 대한 공탁제도 없고 등본제도 없습니다. 어음처럼 공탁이나 등본제도 없어요. 수표는. 그 다음에 지급인을 제외하고는요.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인을 제외하고 보증할 수 있고 이득상환청구권은 약속어음 규정과 동일하다.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득상환 의무자만 좀 제한되는데 발행인이
이득 상환 의무자고 배서인도 그렇고요. 지급인을 지급 보증을 한 지급인 있죠. 보증을 한 지급인에 한정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차이점. 그 다음에 이득 상환 청구인 수표 소지인은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에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자만이 이득 상환 청구권이 권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수표, 그죠? 자기압 수표입니다. 그러니까 분실된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악의의 취득자로부터 지급 제시 기한이 경과한 후에 취득한 제3자는 여기에 수표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있었던 자가 아니에요. 그런 판례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이 발행한 자기압 수표에서 발행하는 이득 상환 청구권은 수표상의 권리가 소멸할 당시에 정당한 소지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기는요. 원래 이득 상환 청구권 지명채권 양도 방법에서 양도되는데 수표의 양도 방법에 의해서 양도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야. 요 특이한 판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어요. 고민도 할 거 없어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압 수표에서 발행한 이득 상환 청구권은 수표 양도 방법에 양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아두면 돼요. 정 모르겠으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이 자기압 수표 같은 경우인데 지급 제시한 경과 후에 양도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자기압 수표는. 이득 상환 청구권과 동시에 발행인인 은행에 대해서 소지인을 대신해서 양도에 관한 통지 권능도 함께 넘겨줄로 본다는 게 전압 판례 내용이에요. 요것도 판례 그대로만 이해해 주십니다. 자기압 수표일 경우에 지급 제시한 경과 후에 양도한 경우 이득 상환 청구과 함께 동시에 발행인이 은행에 대해 소지인을 대신해서 양도에 관한 통지할 권능도 함께 부여하게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신용증권화 방지 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입법 목적, 일람 출급성 뭐 등등 볼게요. 첫 번째 입법 목적은 지급 기능, 주된 기능, 송금 기능, 부수적 기능이고요. 신용 기능을 없앴다 그랬죠? 추심 기능도 없앴어요. 왜? 신용증권화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표는 일람 출급식의 방식으로만 가능해. 가져가면 바로 돈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의무를 위반하면 무익적 지상입니다. 그래서 일람 출구 방식 안 하면 그죠? 다른 방식 하더라도 그건 무익적 지상입니다. 만기 개념이 없어요. 지급 제시 즉시 만기가 도래한다는 거. 일람 출급성이기 때문에 수표의 발행인이 수표 자금을 준비해둔 상태에서만 수표를 발행 가능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언제든지 가져가면 바로 돈 줘야 되기 때문에 수표 자금이 자금 관계에서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수표의 신용증권화를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일람 출급성이에요. 짧은 기간에 가서 돈 달라면 돈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람 출급성의 탈법한 목적을 탈법할 목적으로 이용된 게 바로 선일자 수표인데 우리 수표법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허용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실제 발행일자보다가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을 훨씬 뒤에 날짜로 적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일람 출급 가져가면 돈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좀 뒤로 미루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예, 인정은 해주지만 우리 법은요. 선일자 수표 인정해 주지만 그 전에 있죠. 실제 발행일부터 그 다음에 수표에 적혀있는 발행일자 사이에 가서 돈 달라 하더라도 돈 줘야 됩니다. 선일자 수표를 만드는 거, 발행하는 건 좋지만 중간에 돈을 달라 그러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줘야 되는 걸 전제로 해서 선일사 수표를 유리하게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단기의 지급 제시기한.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한 수표는 10일 내에 지급받기 위한 제시를 해야 된다. 수표는. 지급지의 국가와 다른 국가 크게 신경 쓸 거 없어요. 단기의 지급 제시기한의 목적과 단축 금지는 신용증권화 방지죠, 뭐. 수표 자금을 준비해야 하는 수표의 발행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신용증권화 방지를 위한 거다. 알아두시고. 수표 지급 제시 기한을 계산할 때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발행일은. 실제 발행일과
기재된 발행일이 다른 경우 기재된 발행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합니다. 알겠죠? 그게 선일자 수표였죠. 자, 그 다음에 소지인의 배서인 등의 채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 상환청구권은 소멸시효기한을 굉장히 짧게 놨어요. 6개월. 재상환기간도 있죠? 6개월이요. 알겠죠? 예, 그거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상환청구기간도 굉장히 짧다, 그죠? 그 다음에 수표에 대한 시효 중단은 중단 사유가 생긴 자에 대해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수표의 지급 보증인은 지급 제시 기간 내에 수표가 지급 제시된 경우에만 의무 부담합니다. 그리고 주채무자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냥 수표를 지급 보증하고 수표 채무자일 뿐이에요. 또 한 가지 수표는 이자의 약정이 없다 알아두시고 이자의 약정을 적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무익적 지배사입니다. 알아두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수표의 지급인은 인수제도가 없다. 수표에 적은 인수의 문구는 적지 않은 걸 본다. 무익적 지배사입니다. 수표의 지급인이 한 배서는 지급인이 있죠. 지급인이 한 배서는 무효입니다. 왜 그러냐면 수표의 지급인이 배서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채무자를 만들어주는 인수를 인정하는 거와 똑같은 거기 되기 때문에 수표의 지급인이 한 배서는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지급인에 대한 배서가 있거든요. 지급인에 대한 배서는 그냥 영수증의 효력만 있다. 뭐 그 정도 알아두면 돼. 나머지는 볼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지급인을 뭐 보증금지는 이것도 크게 문제 안 되고 됐어요. 자, 넘어가셔서 이제 우리가 선일자 수표에 대한 내용만 조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선일자 수표는 발행일자를 현실의 발행일보다가 후일의 일자로 기재해 주는 거. 연수표라고 합니다. 그죠? 실제 발행일은 12월 5일인데 수표에 적힌 발행일자는 12월 10일로 적혀 있다는 이걸 말했죠. 그죠? 그걸 말하는 거죠. 취지는 지급 제시 기간을 사실상 연장해 주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하냐면 수표를 발행할 당시에는 돈이 지금 없어. 근데 10일 날 돈이 생긴단 말이죠.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한 5일 동안 여유를 갖기 위해서 아예 발행일을 10일로 적어 놓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은행에 자금이 없어 이를 발행할 시간적 여유 필요할 때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렇다 하더라도 수표의 일람 출급성을 방해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수표법은 선일자 수표 유효성을 전제로 뭘 합니까? 설령 적힌 발행일자 10일 날 5월 10일 전에 지급 제시되더라도 돈을 줘야 돼요. 그런 걸 전제로 뭐죠? 선일자 수표를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기재된 발행일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을 받기 위해 제시된 수표는요. 그때 제시한 날 돈 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걸 전제로 해서 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돈은 일람 출급성에 의해서 실제 발행일부터 바로 돈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실제 발행일이죠. 어음상 발행일자는 11월 2일 이런 걸 말해요. 알겠죠? 이런 걸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일자 수표가 발행일자 전에 지급 제시된 경우는 지급인은 발행인의 계산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만약에 이때 돈을 안 주면 어때? 거절되면 상환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거예요. 이때 발행일자 전 지급 제시할 수 있습니까? 있고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왜? 일람 출급성 때문에 실제 발행일로부터 바로 원래는 일람 출급에 가져가면 무조건 돈 줘야 되는 상황이죠. 예, 그런데 그런 것을 인정해 준 전제에서 이렇게 엄은 선일자 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엄의 발행일자가 아니고 수표 발행일자를 적어놓은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급 제시 금지 특약이다. 지급 제시 금지 특약은 유효합니다. 물론 특약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반한 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실제 발행인하고 발행일자 사이에 지급 제시 금지 특약을 하더라도 그것도 유효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자, 가볼게요. 이제 수표의 특이한 제도 지급보증 형사수표인데 지급보증은 뭐 간단하게 읽어주시면 돼요. 수표 지급 소지인이 지급 제시한 내 지급 제시하면
지급인이 수표금을 지급하려는 의사를 수표의 표면에 표시한 수표행위입니다. 어음수표의 보증 또는 환음의 인수와는 완전 구별되는 특이한 제도입니다. 실무적으로요. 사실 실무적으로 지급 보증 제도가 거의 이용 안 돼요. 안 되고 요즘에는 자기압 수표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 보증 제도는 거의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읽어보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뭐 환음의 인수하고 지급 보증을 좀 비교를 해놨는데 여러분이 복잡하면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 보증의 방식, 수표의 앞면에 뭐 그 뜻을 적는다는 뜻이고 기명 날인해야 된다는 것이고 요건은 수표 이면에 한 지급 보증은 지급 보증이 효력이 없다. 약식으로 지급 보증 안 된다. 무조건 지급 보증해야 된다. 뭐 그런 뜻이에요. 효력은 조건부 채무 부담이다. 제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수표가 제시된 경우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주채무도 아니고 상환채무도 아닙니다. 그냥 특별한 유형의 수표상 채무일 뿐이다. 법상에. 그죠? 그 다음에 지급 거절이 있으면 수표 소지는 상환 청구 요건에 따라 수표를 제시했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됐고요. 자, 횡선 수표 가볼까요? 수표 앞면에 두 줄의 평행선을 그어서 그 수표로서 수표의 지급 또는 취득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진 수표를 우리가 지급 또는 그러니까 일정한 자위가만 특정한 자위만 주도록 돼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표 분실되거나 절취되거나 이런 것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선 수표를 발행하고 있다. 종류는 일반 행선 수표하고 특정 행선 수표가 있다. 그죠? 일반 행선 수표는 수표의 앞면에 두 줄의 평행선만을 긋고 그 사이에 아무것도 기재하지 않거나 은행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자만 기재합니다. 그냥 은행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은행이라고 적으면 되는 것이고 특정 행선 수표는 두 줄 사이에 국민은행이면 국민은행이죠. 그 은행을 특정한 은행을 기재를 한 것을 특정 행정 수표라고 그래요. 별거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에 행선 작성자는 발행인 아니면 소지인이 할 수 있다. 그죠? 발행인 소지인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 행선을 특정 행선 변경될 수 있을까요? 있죠. 이렇게 두 줄 그어놓은 사선을 그어놓은 데다가 거기다가 특정한 은행을 넣어버리면 특정 행선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특정 행선을 일반 행선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그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행선은요, 어, 행선을 지워버린다든지 지정된 은행을 이렇게 X 지운다든지 하더라도 이거는 말소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행선 작성 변경 말소다. 행선을 긋는 부분이 잘려나간 수표는 수표의 지급 제시를 받은 은행은 어때요?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분을 확실히 파악하고 난 다음에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죠. 자, 됐습니다. 어, 일반 행선 수표의 지급인은요, 은행 또는 지급인의 거래처에 대해서만 지급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 행선 수표의 지급인은 은행 또는 지급인의 거래처에 대해서만 지급 가능해요. 알겠죠? 특정 행선 수표의 지급인은 지정된 은행에 대해서만 지급 가능해요. 거기 적혀 있는 은행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돼요. 지정된 은행이 곧 지급인일 때는 자기의 거래처에 대해서만 지급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특정 행선 수표에 지정된 은행은 다른 은행으로 하여금 돈 받게 한 것, 추심하게는 할 수 있어요. 추심은 할 수 있어요. 그죠? 뭐 그런 것들이고, 여러 개의 특정 행선이 있는 수표의 지급인은 지급하면 안 돼요. 여러 개의 특정 행선, 여러 개의 은행이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급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두 개의 행선이 있더라 하더라도 하나가 음교환서에 제시해서 추심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면 그거는 지급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요. 은행은 자기의 거래처 다른 은행에 대해서만 행선수표를 취득 가능하고 그 밖의 자를 위해서 행선수표에 추심을 하지는 못합니다. 이거 전문 내용인데 정리 한번 해봤어요. 그냥 이렇게 몇 가지 특정적인 내용만 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위반하게 되면 당연히 행선수표 위반하게 되면 손해를 부담하게 되겠죠. 근데 손해는 수표법상은
수표 금액 한도 내에서만 배상한 책임을 부담하지만 만약에 손해액이 수표 금액 초과하잖아요. 그때는 피해자는 민법상 그 초과되는 부분에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수표법도 끝을 내봤습니다. 복습까지 해서 끝내봤고요. 여러분이 정말 끝까지 잘 따라오셨고요. 어, 뭐 따라오신 분도 있고 안 따라오신 분도 있겠지만 끝까지 잘 했으면 아마 어음수표를 좀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놓고요. 여러분들이 각자 해당되는 법무사면 법무사, 아니, 변호사면 변호사의 시험에 대비해서 그와 관련되는 문제 있죠. 나올 문제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줄이고 특히 이제 선택형 부분은 판례 위주 내지 조문 위주 나오는 조문이 있거든요. 그것만 살피면 돼요. 이해를 한 다음에 그걸 보게 되면요. 굉장히 쉽습니다. 쉽고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어음수표를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나오는 질문만 이렇게 좀 살펴보더라도 그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읽히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시험에 나오는 문제, 지문들을 이해하는데 이번 강의가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잘 따라오시고 함께 해주신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 그 다음에 변호사, 법무사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우리 카톡방에 들어가는 사랑하는 회원님들 전부 다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좋은 일이 발생하는데 좋은 일은 뭐겠습니까? 시험에 합격하기를 제가 항상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